안녕하세요.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추가로 안내를 하고요. 자,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주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박수 한번 세게 쳐주면 오늘 대성고등학교 신청이 많았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오늘 11시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따 밤 9시까지 7개 학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딜레이 할 수 없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설명회를 오늘 이게 대성고 예비고일 내신 전략 설명인데 사실은 저희는 설명회를 한 4, 5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하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구분을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취지는 우선은 대학 입시 제도 또 대학 입시 전략 정보 이런 부분들이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특히 세종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열악해서 저희가 한번 나서서 해보자. 그 당시로서는 좀 명랑하지만 세종시의 교육 인프라를 한번 우리가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을 했죠. 우선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3년 전부터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해서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주최를 하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학동 입시 설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2 이하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입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시 지도를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면서 많은 성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만도 연 2년 작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학생 배출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연 2년 연속으로 의대 합격생을 배출을 해오고 있고 세종시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입결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의대 이외에도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숭실대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학교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물리학과도 이번에 학교생이 나왔고요. 이제 세종에서도 인류대학을 간다, 의학계열을 간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지역인재 선발 과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주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입시 제도의 변화와 세종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지금 입결을 대단히 이렇게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덩달아서 이제는 세종시 자체 내신 경쟁이 너무너무 지금 치열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입생을 받으면은 변별의 정도를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잘 안 돼요. 희다 끄셔도 돼요. 그래서 자칫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조절을 해서 냈는데 만점이 36명이 나오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발생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등급은 만들어야 되니까 기말고사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30점 초반대로 떨어지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을 가지고서도 내신 1등급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세종이
아이들 이제 1학년 올라가면은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성고등학교 이런 예비고 1 내신 학습 전략 설명에도 사실은 미리 좀 그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신이 갖는 위치는 뭔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준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교과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약간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축약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그 별지에 보시면은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해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 시간을 이렇게 갖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마 축약됐다고 해도 아마 선생님들이 충분히 열정도 있고 경력도 풍부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핵심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경청하셔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는 대입 제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 조승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겸 국어과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조승구 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승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구입니다. 저는 서울에 메이저 제종반에서요 국어 강의를 12년 동안 했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원래 좀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되는데 20분 만에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그 내용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좀 아셔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지금 현재 예비 고1, 그러니까 현 중3이죠. 예, 이 학생들은 재수가 안 되는 학년이죠. 입시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현 입시제도의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예. 재수생은 매년 10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재수를 3년 후에 재수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근데 매년 10만 명이 넘죠. 작년은 역대급이었고요. 15만 명이 재수생이었고. 자, 그러면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요. 크게 수시와 정시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인데 이건 예체능이고요. 논술은 1, 2학년한테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3학년 때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논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다 좀 높은 대학입니다. 지방대는 아예 논술 자체가 없어요. 논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인데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모집 정원의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3 중에서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또 논술 준비를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수시에서 핵심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겠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교과 전형은요 말 그대로 교과입니다. 교과가 내신이죠. 내신. 자, 내신이 어느 정도 따야지만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흔히 저희가 16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돼야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대략 2.5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요.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1, 2학기 합쳐서 4번의 시험, 2학년 때 4번의 시험, 3학년 1학기 2번의 시험, 그래서 총 10번의 시험에 내신 평점이 나와요. 그걸 다 통합했을 때 2.5 이내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요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신 성적도 차이가 있겠죠.
2.0 이내에 있다. 그러니까 1점대에 있는 학생들. 만약에 1.5 이내에 있다. 1.5 이내에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1점대 후반에 있다. 그러면 서울대 연구대가 되는 거고요.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2.5 살짝 안에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숭실대, 광운대, 세종대, 국민대 뭐 이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2.5 이내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5라면 시험 본 과목 중에서 절반은 2등급, 절반은 3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3등급짜리는 몇 개 없고요. 대부분 2등급이 많다. 이렇게 되면 2점대 초반이 되는 거고요. 1.1등급짜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1점대로 들어오겠죠. 근데 퍼센트를 이전해.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이 23%예요. 그래서 1등급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4%니까요. 12명, 즉 1등부터 전교 1등부터 12등까지만 1등급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3, 4, 12, 13등부터 33등까지가 2등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상위권입니다. 굉장한 상위권.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내신 관리해서 2점대 초반에 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 대학들은요 모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용어에 최저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낮은 수능 등급을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학생들, 다시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했는데 재학생의 절반 이상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은 너무 어려웠죠 수능이.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힌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재수학은요 폭발적으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모집은 하지만 이때 들어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벌써 꽉꽉 차고 있어요. 재중반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요 내신 괜찮은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 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이 어렵다 한들 어떻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그렇게 많으냐? 그건 하나밖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신만 준비한 겁니다. 고등학교는요 절대로 수능 준비를 해주는 학교는 없어요. 수능은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근데 오로지 내신만 준비한 거죠. 그리고 수능과 내신은 별개입니다. 별개.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내신에 치중해버리는 거죠. 수능 준비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 한들 이 수능 최저라는 것도 일단은 내신이 돼야지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 안 맞추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요. 자, 학종은 이게 종합전형이 학종인데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에요. 교과는요. 내가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이 다 공개를 합니다. 입결을 전부 다 공개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자, 근데 학종은요.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떨어졌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죠? 예, 왜냐면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자, 아무튼 공개를 안 한다. 자, 그러면 학종에서 당연히 교과 들어가겠죠. 근데 이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은요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3점을 벗어날 수는 없죠. 2.5를 벗어나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그러면 여기는 2.5 이내, 여기는 2.5를 조금 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뭔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게 생기고입니다. 생기고. 비교과. 그리고 대부분의 학종은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비중도요 상당히 크죠.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것도 대부분 요 생기부에 있는 걸 가지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작년부터 말이 빠르죠.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작년부터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폐지예요. 예전에는 학종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 요소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모든 게 폐지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남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세특이죠.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준말인데 이거 하나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비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교과가 세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특, 생기부 중에서 세특. 자, 그럼 세특이 뭐냐?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에요. 아주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학습 태도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 이걸 모두 기재해 주는 겁니다. 모두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특이죠. 이거밖에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 세특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특을 준비하려면 무조건 수행평가 내용을 자신의 대학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매치시켜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매우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일반적인 세특 같거든요. 아예 요 학종은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 한들 여기 교과가 있죠. 교과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신이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2점대 2.5를 살짝 벗어나도 상관은 없는데 자, 3점을 벗어난 학생이 이 생기부가 세특이 엄청나게 화려하더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신이 좋은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무조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3학년 때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석전, 교과 전형 일부,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일부를 섞어서 수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도요, 어차피 내신이 안 되는 애들 생기부 잘 써줘 봤자, 담당 선생님이 아무리 잘 써줘 봤자 내신이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기부는요. 그 생기부를 담당 선생님이 써주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안 될 텐데 내신이 안 좋아서 어차피 생기부가 좋아도 상관이 필요 없는데 생기부를 아주 신경 써서 써주는 선생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이 좋죠. 그러면 아예 교감, 교장이요. 교무회의를 할 때 선생님 다 계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모든 선생님들 각반의 우수 학생들, 성적 우수자들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그 말은 세특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왜? 학교를 빛낼 학생들이니까요. 그 학생들이 서울권에 가서 입결을 만드는 학생들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신입니다. 내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신을 또 각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 내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2학년부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2학년 쉬운 게 아니라 2학년 내신은 1학년 때보다 그래도 쉬워져요. 3학년 의미가 없어요. 내신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신경 안 쓰고요. 매우 쉽죠. 쉽지만 그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부입니다. 의미가 없죠. 3학년 2학기 내신 갖고는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이 3학년 때도 신경을 쓰는데 3학년 때는 변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는 애들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1입니다. 그것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단추죠. 그때 성적표 딱 나왔을 때 뭐 시험 본 과목들이 있겠죠. 근데 2점대 2.5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2.5 근처, 어떤 애는 2점대 초반에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요 이제 본인들이 느껴요. 욕심납니다. 본인도. 그래서 기말고사를 더 잘 보려고 하고요. 근데 역시 기말고사도 잘 봤다. 그럼 1학기 끝났죠. 2학기 때 그런 애들이 2학기 들어서 갑자기 내신을 안 하거나 그러면 못 봤어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반대로 처음에는 중간고사 때 못 봤어요. 3점대를 벗어났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말고사를 또 봤는데 또 3점대가 벗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학생은 대부분 2학기 때부터는요 의욕이 상실돼요. 많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포자기죠. 그걸 더 벗어난 학생들은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일단 2.5 근처에 있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2.5 근처. 그러면 2학기 때까지 끌고 가죠. 내신을 끌고 가면서 2점대 초반으로 조금씩 당겨주는 겁니다. 0.1, 0.1, 0.1 이런 식으로 당겨서 2점대 2.0 초반까지요. 2.2, 2.3
그러면은요 별거 아닌 뭐 차이가 없잖아요. 0.1 차인데 2.1, 2.2, 2.3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숫자로만 생각하면. 근데 그 0.1 차이에 대학들의 그룹들이 형성돼요. 그게 0.1 차이입니다. 0.1이 높은 학생들은 요 그룹대 대학. 0.1 좀 안 되는 학생은 그 밑에 그룹. 0.1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거 수능 최저 봐야 되고요.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죠. 수능만 잘 보면 전교 꼴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좋은 대학 다 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이죠. 자 그런데 정시는요 수능인데 서울대하고 고대는요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어요. 딱 두 학교 서울대 고대. 그럼 뭘 의미하느냐? 너희들 수능 아무리 잘 봐도 내신이 안 돼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어차피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준비를 안 해주는데 너는 지금 수능만 판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따라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는 내신도 돼야 됩니다. 정시에서.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정시는 수능이에요. 전교 꼴찌든 뭐든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수능 과목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지죠. 자, 국어는 선택 과목이요. 화작과 언매. 이 언매가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 수학은요. 확통, 미적, 기하 세 개로 나눠지죠.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느냐? 국어는 언매, 수학은 미적을 선택해야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서울 거는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매우 힘든 겁니다. 매우. 왜 그러느냐? 자, 수학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자, 수학을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작년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3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죠. 어차피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을 보세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그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등급이라도 받아야죠. 2등급이면 어마어마하게 전국 단위에요. 11% 안에 있는 겁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2등급 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전국 단위 시험에서 전국 수험생 전체에서 내가 2등급이다. 11% 안에 있다.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2등급을 가져간 비율도 13%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확통을 선택해서는요 1등급, 2등급을 받는다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적이죠. 미적은 38%인데 1등급, 2등급을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공통 과목 수원, 수투가 공통이에요. 80을 받았죠. 둘 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A는 미적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10점을 받았고요. 이 학생은 확통을 선택해서 10점을 받았어요. 원점수는 90씩 같습니다. 그럼 이걸 동등하게 쳐주느냐?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러면 이 어려운 미적을 선택하겠어요. 점수를 똑같이 쳐주는데 원점수는 같아요. 근데 어차피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기재도 안 됩니다.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오는 거죠. 원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요 A, B 이 학생은 성적이 99씩 원점수는 같지만 당연히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표점이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당연하겠죠. 이걸 똑같이 인정해 줄 수는 없죠.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모르고 확통을 선택했느냐? 고3들이 모든 학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하겠다는 거죠. 어렵다. 미적 못하겠다. 서울권 안 가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통 선택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저거를 국어로 대입해도 얘는 언매, 문법, 이 학생은 화작, 국어는 더 심각해요. 언매를 선택한 학생은 28%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72%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화작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화작을 선택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렵다는 거죠.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굉장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물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이공대 같은 경우에 주요 대학들은요, 아예 이공대 학과에서는 미적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꽤 많은 학과가 미적을 반드시 선택해요. 확통 선택한 자들은 아예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적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 자세히 뭐 말씀드리면 끝도 없죠.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요게 좀 무게중심을 둔 거거든요. 공부에서 대성고에서 그럼 국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영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지을 텐데 정리하면 1학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어느 학교나 1학년 그거는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1학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1학년 중에서도 첫 번째 중간고사. 그런데 매우 어렵습니다. 1학년 내신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아무튼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심하게. 요 근처에 아는 것만 생각해도 뭐 국제고가 아닌 아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대성고로 적용해도 국영수가 평균이요. 시험 내신 평균이 50을 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50이 안 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요. 좀 쉽다라는 모 고등학교, 뭐 해밀고가 좀 쉽다고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해밀고마저도 쉽다 한들 평균은요 60점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매우 어렵죠. 이유는 딱 하나죠.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자, 더 궁금한 게 많으셔야 돼요. 학생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생활하면서. 근데 부모님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유튜브 막 뒤져보고 해도 말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저랑 1대1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학교 설명으로 2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제 학교별 대성고 이제 과목별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수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며 또 이 학교는 대성고는 수학 교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학 선생님 전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 선생님 모실게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수학을 이제 13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리뉴얼을 못했어요. 14년째가 됐죠, 지금으로. 14년째 고등수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전원수학 한번 치셔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중등수학은 이제 계산력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은 이제 해석력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장난치느냐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느냐 이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일단 부등식 뭐 2차 부등식이죠. 이런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식을 베이스로 접근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그냥 2차 식이 있어요. 2차 다항식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0된 x값이 1과 2이기 때문에 이제 1과 2 사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0보다 작으면 큰 수와 작은 수 사이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부등식이 그냥 풀리게 되죠. 이게 이제 식을 베이스로 접근하는 느낌이고요.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라고 해서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0을 보면서 y는 0의 그래프보다 라고 해서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라고 부르죠. x축이 하나 떠오르고요. 여기는 얘보다 어때요? 아래에 있는 부분, 작은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은 이쪽이죠. 이쪽 부분에 x 값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 값들의 x 좌표들을 모아서 거기는 걔가 1에서 2 사이에 된다.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에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되게 차이가 꽤 크죠. 일단은 식을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그래프를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편한가요? 누가 봐도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식으로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해야 될 때 굳이 이거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계속 식을 베이스로 장난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밥을 먹을 때 포크질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포크질을 가르치고 포크 가지고 먹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젓가락질을 가르치게 됐을 때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포크질이 훨씬 더 쉬우니까 포크만 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하고 젓가락질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포크질은 충분히 다 가능하지만 음식이 다양해지고 뭔가 먹고 싶은 게 많아졌을 때 당연히 우리 젓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한번 제대로 익혀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고등 수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력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부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숙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답을 하고 다시 또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고등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젓가락질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질을 하는 걸 배우다가 갑자기 젓가락질 하는 걸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충분히 체화의 과정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들었으면 개념을 새로 배운 거고요.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혼자 생각해보고 연습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숙제를 하는 거고요. 숙제를 하고 오답을 한 다음에 오답을 했으면은 이제 질문을 해서 질문풀이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보고 하는 체화의 시간을 여기 양쪽에서 충분히 가져줘야 고등수학에서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오답해놓은 게 이게 X 표시를 한 게 아니라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답을 한 거는 결국은 그냥 제가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하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체화의 과정을 거쳐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대성고 대상으로 대성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오셨으니까 대성고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성고라는 학교는 이제 수학을 놓고 봤을 때 수학의 그 시험 난이도가 되게 높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런 느낌인데. 작년부터 그 대전에 있는 대성고에 계시던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대전에 있는 기출문제, 대전 대성고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고 연습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왔고 그냥 대성고다라고만 생각하고 쉬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습했던 친구들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이제는 그 완전히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하던 대성 예전에 성남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예요. 대성고에는 대성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성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성반에는 꼭 웬만하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성반이 뭐냐면 일단은 뭐 선별 기준은 성적이나 뭐 방과 후 활동, 기숙사 활동 등등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성적을 가지고 제일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정원은 40명 정도 되고요. 1학기가 끝나고 나서 1학기의 성적을 취합해서 이제 저런 활동들을 취합해서 뽑는다. 그래서 매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뽑아 놓는데 40명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일단은 이 학생들한테만 되게 넓고 쾌적한 자습실을 제공을 해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뭐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본격적인 차별이 일어나는 곳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자습하는 이 공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들어와가지고 생기부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질의응답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거의 차별을 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성반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성반에 들어가야 편안하게 입시의 그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학기부터고요. 이게 보통 1학년 때는 40명 정도 뽑는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이 되면 갑자기 인원이 팍 줄어들어요. 한 10명 정도로 팍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거의 10명 정도인데 1학년은 40명 정도가 계속 처음에 정원으로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성반 들어가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입 합격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중복해서 지금 한 학생이 여러 개 학교에 합격하면 다 그거를 카운팅 해놓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수치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대성반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성반에는 조금 집중을 해서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성고에 대한 특징입니다. 별거 없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각하기는 조금 대성고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 교과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수학에서 이제 질문 많이 하는 것들만 제가 4가지 정도로 추려왔거든요. 요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은 아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보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응용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응용력은 사실상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젓가락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라고 한다면 그 젓가락질에 대한 숙련도가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젓가락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음식도 사실 다 먹을 수 있어요.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어요. 라면인데 여기 포크가 있고 젓가락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젓가락을 선택해서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 있다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에 진짜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고력이 중요할까요? 창의력이 중요할까요? 이런 예시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할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그닥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새롭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기호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적 파트에서 나열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계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분의 6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네, 이게 사고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6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한 걸 거고요. 여기는 얘는 당연히 5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한 걸 테니까 어차피 얘네들 약분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얘가 사고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창의력은 반대로 뭐냐면 이런 느낌이 강해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여기에 지금 느낌표랑 느낌표가 있네. 여기는 얘네들 한번 약분해 볼까? 그래서 얘는 5분의 6이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창의력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문학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그 정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고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수학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사고력이 부족해서 수학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력 처음부터 사고력이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고 과정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개념을 활용하는 그 사고력을 하나씩 키우려고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베이스가 없어요. 중학교 수학부터 공부할까요? 얘는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베이스가 별로 없어서 수학 상하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상황일 때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면 사실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뒤에 게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뭐 간단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게 수학 2 문제거든요. 수학 2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극대 극소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 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수학 상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만약에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네이버에다가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를 한 번만 쳐보면 이렇게 그냥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게 힘들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전환수학에서 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개념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없으면 그때 그 필요한 베이스들을 채울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관심만 정확하게 있다면 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다 채워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측면이죠. 시험 제도. 타임어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3시간을 주고 3문제를 풀어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20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많이 할당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풀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습할 때 시간 체크를 꼭 하면서 하는 습관을 충분히 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실수가 많은 이유는 식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식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계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식이 되게 많아지는데 해석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식을 확 줄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식을 확 줄인 다음에 편안하게 풀자.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포자예요. 어떡하죠?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포자예요. 그럼 수학을 포기하면 됩니다. 얘는 방법이 없어요. 수포자예요 라고 하면은 자신을 수포자라고 인식한 순간부터는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랑 여기 있는 네 번째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베이스가 없는데 채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예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네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과목이라서 수학 공부는 베이스를 잘 잡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대성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대성고 영어 정말 어렵죠. 네, 외부에서는 대성 외고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영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안지영 선생님 모시고 영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한번 얘기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성고 전문가 안재영입니다.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변화, 학습의 방법들 그 정도 좀 설명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 강남 청솔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명예도 시작을 했었고 청솔에 모의고사 위원으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했었고 넥서스와의 책도 출간했었습니다. 총 강의 운영은 22년이고요. 고등학교 그 사이 고등학생들은 고3만 18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만큼은 어디다 내놓아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퀄리티를 뒤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문제를 똑같이 적중하는지 어떻게 맞춰가는지 설정하는데 거의 한 70%는 항상 같이 나와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70% 정도는 시험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문제를 맞춰간다.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게 대성고의 기출일 텐데 이게 좀 난제입니다. 대성고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평범 속의 심화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일단 아이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성고 자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자체가 왜 이렇게 문항 자체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평범 속에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문항 자체들이 되게 평범한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화해요. 그래서 그 심화 내용을 다루어줄 때 기본기가 없으면 일단 휘청휘청합니다. 그 기본기에 학교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놓은 것은 무조건 어휘가 베이스로 깔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에서 좀 힘든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기출을 2022년도로 앞에 해놓고 2023년도로 만들어놨는데 거의 변화 차이가 없어요. 뭐 다른 고등학교처럼 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쉬워졌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 속에 항상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 난이도를 잠깐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자 22년도 기출, 23년도 형태 똑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 자 올림포스에서 일단 기출이 됩니다. 대성고가 이제 올림포스 기출문제 유형이라서 이런 형태로 EBS 교재로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교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3개의 형태의 꼴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과서 하나, 그 다음에 올림포스 EBS 영역 하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 3개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실 텐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수능형인데 어휘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즉 어휘를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변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를 동요로 바꾸거나 같은 단어를 반요로 바꿔놓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풀어내라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아이들 휘청휘청거립니다. 왜? 단어가 무지 어려워요. 듣보잡 같은 단어들 푹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전체 분석에서 빈칸 추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 유형이고 순서와 삽입의 유형입니다. 즉 빈칸과 순서와 삽입이 문제가 거의 12문제씩 튀어나와요. 10문제씩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많은 양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1학년 때부터 만나게 되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유형 자체가.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 변형과 구문 변형이 진행돼서 갑니다. 자, 기출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게 2022학년도 2학기 중간의 형태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왔는데 이걸 보시기보다는 제가 그 다음 장에 2022학기 기출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학기말로 같이 옵니다. 그럼 확연하게 뭐가 보이시냐면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내용. 자, 출제별 문항수입니다. 출제별 문항수를 딱 보시게 되면 격차가 어마무시하죠. 교과서는 몇 문제 안 나와요. 교과서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부교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아마 대성고라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치면 항상 나오는 게 항상 똑같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기껏 나오는 게 5문제, 6문제, 총 30문항입니다. 거기서 나머지 모든 문항들이 다 EBS 교재 변형,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면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도에 기말시험지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앞에 보시게 되면 자, 지칭 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 내용까지 쭉 되어져 있었는데 어휘 추론이라고 나옵니다. 어휘 추론. 자, 이게 역대점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상위권 1등급 컷라인을 결정짓는 겁니다. 문항 자체에서 점수 난이도는 좀 쉬운데 근데 난이도는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의 컷인데
실질적으로 대성고 1학년이 작년에 1등급을 제가 이제 맞췄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 94점, 95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98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불구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상위권에 꽂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꼼꼼하지 않으면 절대로 등급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리키는 방식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적중에서 꼼꼼 3차, 꼼꼼 2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기존에 풀이했던 내용들, 학교의 수업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꼼꼼 1차, 꼼꼼 2차, 꼼꼼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시험 대비를 그대로 진행해서 갑니다. 이런 내신 대비를 했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엑기스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나머지 30%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휘예요. 그건 뭐 어떻게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제가 많은 어휘를 주고서 어휘를 암기시켜라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어휘를 외우면 뜻, 외우면 뜻. 대성고는 이러면 안 됩니다. 대성고는 어휘를 문장 속에서 이해하는 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유사성을 찾는 건데 이게 바로 대성고등학교가 가지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유사성을 찾는 문제. 그래서 대성고의 방향이 유사성 찾는 문제로 거의 많이 붙어져서 가요. 실질적으로 EBS의 모든 교재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뀌어도 항상 동일한 것은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의 핵심 어구만 살짝 바꿔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꼴을 만났었을 때 과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반고, 대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때 잠깐 와가지고 한 2, 3초 공부했다고 성적이 나오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그 베이스에다가 내신의 영역을 합해가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베이스는 잘 모르다가 중간고사 시작됐네? 그 반에 들어와야 되겠네? 들어왔다가 다시 3주만 되면 쭉 나가요. 항상 4, 5등급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틀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강의는 항상 평상 강좌에서 시작되고요. 이 평상 강좌를 통해서 내신의 강좌까지 끌어올리는 강좌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꼼꼼 2차, 꼼꼼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요.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들어갈지 설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해서 대성고도 3차.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교는 꼼꼼 1, 2, 3차입니다. 그래서 항상 1차하고 2차하고 3차에서 거의 항상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형태꼴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70% 이상은 적중합니다.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제 말에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매주 클리닉을 통해서 개인별 성적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자, 이 성적 확인들은 반드시 학부모님에게 전송이 되어지고요. 자, 이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개별 난이도 반드시 체킹합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내신은 같아요. 특히 내성고는 거의 수능형 문제가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의 형태는 같다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의 그런 꼼꼼함과 수능에서의 확장성을 동시에 저는 비교해서 같이 진행돼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구문 체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 필기입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떤 영역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를 보고서 저는 같이 만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꼼꼼 단계별 체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신의 기반입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와의 긴밀한 관리책이 있고요. 이게 매 수업 시간마다 나가고요. 여기다가 저는 한 달에 2, 3주에 한 번씩 정량적인 평가가 같이 나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런 두 개를 놓고요.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얘가 지금 해야 할 게 어떤 것인지가 나가요. 그래서 이 평가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보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어떤 꼴이 됐습니다라고 매 수업마다 클리닉이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전체 내용인데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얘가 타 학교랑 똑같은 시험 문제를 비교해봤는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선에 왔었는지, 그게 세종시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얘가 과연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아이들과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격차가 차이가 났는지를 2, 3주에 체킹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게 이렇게 개인별 문항은 전체 내용을 항상 제가 다 해놓고요. 여기서 타 학교랑 비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까지 포진해 있으니까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평가, 피드백 평가 보고서에 전체 딸려 보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능의 강좌에서나 클리닉에서 얘가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나눠서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알 수 있도록 이거는 2, 3주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번 수업 시간마다는 클리닉의 결과라든지 다른 내용을 통해서 차근차근 전달돼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딸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딸려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대선고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범 속에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심화적인 내용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그 심화적인 내용은 당연히 평상 강좌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평상 강좌에서 놓치기 시작하면 아무리 제가 70%의 적중률을 한다 할지라도 심화적인 부분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심화적인 부분을 끌어가는 평상 강좌가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게 대선고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제가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을 보고 나서 어느 부분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플래너를 작성하고요. 그 플랜에 대한 반드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가 기출문제의 분석입니다. 항상 기출된 유형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필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변형을 시켜서 그 기출문제 형태로 제가 아까 꼼꼼의 차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꼼꼼을 가지고 아이들이 해결한 다음에 어떤 식의 진행이 될 것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고 학생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휘가 정말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어휘에 대한 형태를 잘 모르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선고만을 위한 어휘 암기수기는 반드시 진행합니다. 화이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되게 화려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대선고 학생들을 제가 케어하고요. 자, 이탈률을 보시면 돼요. 저는 거의 적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몰고 가서 끝까지 남아있는 학원, 그 학원에서 진짜 전문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건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케어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아이와 소통하게 되면 아이의 성적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과목이 녹록치 않죠. 근데 이건 대선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가 내신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에 동점자가 많으면 등급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4%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4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만점자가 10명이다. 그럼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겁니다. 2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2등급부터 시작했다. 2등급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세종시의 모 고등학교는 1등급이 없다. 이번 시험에 뉴스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줄로 줄 세워서 등급을 다 끊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시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공개학점제가 되면 특목고는 이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 체제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는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갈 학생들이 일반고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대선고는 많이 이제 내신이 어렵다고 봐야죠. 자, 다음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 대선고의 내신 경향 그리고 학습법 이걸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선생님 모실게요. 네, 저는 대선고 맡게 된 안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대선고만의 좀 특징이나 고난도 유형, 학생들이 좀 특이적으로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시도 중요해지고 있고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3까지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국어시험의 출제 경향, 이거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수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시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80점대 중반 혹은 뭐 초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모의고사가 어려워지면 왜 내신이 어려워지냐면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만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해 3월 모의고사 혹은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작품을 함께 융합시켜서 연계하도록 하거나 혹은 독서 지문을 출제하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때 내신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시, 특히 독서 쪽을 함께 병행하셔야 된다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불편한데, 자 여기 보면 대성고가 객관식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기가 많고 보기에 외부 작품을 수록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면 시험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모르거나 혹은 새로운 작품, 연계 작품이 출제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냥 쩔쩔매다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특히 해야 되고, 자 여기 비교적 많은 시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 작품과 당해 모의고사의 시작품 그리고 소설 작품을 함께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어휘량도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사실 큰 단점일 수 있어요. 한 문제 미끄러지면 3점, 4점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혹여나 한 문제 실수했을 때 크게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 유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출제 범위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발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3대 시세편, 그리고 소설, 그리고 희곡 2편, 수필 2편인데 보통 좀 쉬운 학교들, 무난한 학교들은 이거에 한 3분의 2 혹은 절반가량 출제 범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연계 작품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말고사 범위에 보면 이제 문법을 기말 쪽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의문 변동은 웬만한 학교에서 중간고사로 보는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그리고 문법 요소는 보통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다루는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그걸 한 시험에 다루고 있다는 건 공부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기출문제에 있는 문법 문제도 좀 풀어보고 문법 개념을 겨울방학 때 충실하게 한 바퀴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연계 작품과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가시는 뭐냐? 교과서에 수록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인데 보기에 서정주의 시작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작품의 정서 그리고 상황, 태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3탁지에 나온 용어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번에 나와 있는 향토적 소재라는 말, 자, 요게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시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고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작품이겠죠. 연계 작품은 선생님이 임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스스로 독해해야 되고 개념어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대립적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 이해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를 해석한다는 건 사실 입시 문제에서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출제된 부분의 데이터를 조금 알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조금씩 해둬야 되고 이러한 개념어가 언제 적합한 것인지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보기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지문도 읽어야 되는데 이 길이의 보기를 읽어야 된다는 건 시간이 소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건데, 자, 보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위무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 이 위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 잘 못 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당장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건 독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니까 평소에 독서 지문 그리고 어휘를 충분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내용 보시면 한국전쟁이 폭력성으로 인한 작품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학 문제를 푸는데도 독서 능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 능력이 바탕이 돼야 문학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 유형을 또 한번 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문법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 변동이나 문법 요소, 출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미가 무엇인지 피동과 사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 고3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트렌드가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된 유형의 문장과 단어만 바꾸면 쉽게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반영을 하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거지, 뭘 적용해야 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에 대한 암기, 거기에다가 적용하는 연습까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필수 개념을 암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용어들을 암기 숙지해야 되는데 보통 어렵게 되는 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배울 언어와 매체에서 나올 법한 문법 용어들을 혹은 그 범위들을 1학년 때 선행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국어. 그래서 첫 시험을 가장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아이들이 첫 시험을 잘 봐야 흐름을 타고 공부를 하거든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교 등수의 변동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은 첫 시험에 30등 혹은 2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첫 시험을 가장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첫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3등급을 목표로 교과서 내용 그리고 개념어, 문법 용어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 혹은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국어 과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그 분석법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안내할 것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첫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동안은 아니지만 30대 중반인데 그래도 학원 경력이 한 9년, 10년 차 돼가고 있어요. 대치동에서도 강의받고 그리고 중계 쪽에서도 강의받고 자사고대우 경험이 많은데 아이들별로 조금 특성이 다 달라요. 국어는 수학과 다르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위계가 있는 공부라기보다는 큰 퍼즐에서 비어있는 게 다 다르다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수준별로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 또 사실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 제약상 이렇게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마 핵심은 다 간직해졌을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도하실 때 좀 참고가 됐으면 해요. 좀 부족하신 부분들은 그 별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되어 있으니까
개별 상담을 충분히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